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고요한 곳이 있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으며 정성을 다해 모셨더랬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최부자댁이라 불리었는데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담장은 10리 밖에서도 보일 만큼 길게 뻗어 있어 근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 있었지만 인심이 후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집 문턱은 도움을 청하러 오는 이들로 다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복을 다 가진 듯 보이는 최 부자에게도 남모르는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슬해 자식이 귀하여 나이 40이 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부인과 함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치성을 들인 끝에 마침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부인이 해산을 하던 날은 공교롭게도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칠흑 같은 밤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용이 승천하는 날이라며 최 부자 댁에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지만 그날 밤 최 부자 댁 대문 밖 헛간에는 또 다른 생명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돌며 구걸을 하던 만삭의 거지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최 부자 댁 헛간으로 몰래 숨어들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안채의 마님과 헛간의 거지 여인이 동시에 산통을 시작하여 빗소리에 묻힌 신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산파 노릇을 하는 늙은 할멈이 하나 있었는데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나 최 부자댁의 해산을 돕기 위해 불려왔으나 안채로 들어가던 길에 헛간에서 들려오는 위급한 소리를 듣고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잠시 들러 거지 여인의 아이를 먼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거지 여인은 난산 끝에 사내 아이를 낳고는 기력이 다해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고 산파 할멈은 피덩이 같은 아이를 받아들고는 안타까움에 혀를 찼으나 곧바로 안채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에 갓 태어난 거지. 여인의 아이를 헛간 구석에 대충 뉘어놓고 서둘러 마님방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안채로 들어선 산파 할멈은 혼신의 힘을 다해 최 부자 부인의 해산을 도왔고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으나 그 순간 밖에서는 천둥소리가 쾅 하고 울리며 방문이 덜컹거렸고 촛불이 일렁이며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산파 할멈이 갓 태어난 최 부자의 아들을 씻기려던 찰나 문득 머릿속에 헛간에 홀로 남겨진 거지. 여인의 아이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어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평생 남의 집 산파 노릇이나 하며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의 처지와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게 될 이 집 아이의 운명이 비교되어 견딜 수 없는 질투와 욕심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방 안에는 산파 할멈과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은 부인뿐이었고 밖에서 기다리던 최 부자와 하인들은 빗소리 때문에 아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최 부자의 아들을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고는 뒷문을 통해 몰래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할멈은 헛간에 누워있는 거지. 여인의 아들과 품에 안은 최 부자의 아들을 순식간에 맞바꾸었는데 두 아이 모두 갓 태어난 핏덩이라 겉보기에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산파 할멈은 거지 여인의 아들을 마치 방금 태어난 최 부자의 아들인 양 안고 안채로 돌아와 짐짓 기쁜 목소리로 득남을 알렸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최 부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산파에게 후한 상금을 내렸으나 헛간에 남겨진 진짜 최 부자의 아들은 숨을 거둔 거지. 여인의 품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오르자 하인들이 헛간에서 죽은 거지. 여인과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음씨 착한 최 부자는 이를 가엾게 여겨 여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아이를 집안의 종으로 거두어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운명이 뒤바뀐 두 아이는 한 지붕 아래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최 부자의 친아들은 개똥이라는 천한 이름으로 불리며 마당쇠의 손에 키워지게 되었고 거지 여인의 아들은 장수라는 귀한 이름을 얻어 비단강보에 쌓여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덧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두 아이는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으나 그들의 모습과 성품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양자로 자란 장수는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먹고 귀한 옷을 입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포악하고 참을성이 없어 집안의 하인들을 괴롭히거나 짐승을 학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글 공부에는 전혀 취미가 없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니기만 좋아하여 최 부자의 속을 썩였습니다. 반면 하인의 신분으로 자란 개똥이는 비록 거친 무명옷을 입고 험한 일을 하며 자랐으나 피부가 옥처럼 맑고 눈빛이 총명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있었으며 어깨너머로 배운 글을 단번에 깨우칠 정도로 영특하여 최 부자의 서재 앞을 기웃거리며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부잣집 도령은 어찌 저리도 천한 집만 골라 하고 종로 마이는 어찌 저리도 귀티가 흐르는가 하며 의아해했으나 감히 최 부자 앞에서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혀만 찰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장수가 커갈수록 자신의 모습이나 부인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고 오히려 낯선 천박함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 남모를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애써 그 마음을 누르며 엄하게 가르치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마당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는데 장수는 마루에 걸터앉아 하인들이 수확한 곡식을 나르는 것을 지켜보며 괜한 트집을 잡아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쌀가마니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어찌하느냐. 군뱅이도 너희보다는 빠르겠다만 하며 회초리를 휘두르는 장수의 모습에는 아랫사람을 아끼는 주인의 덕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오만함만이 가득 차 있어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던 개똥이는 장수의 고함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끼질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건강한 기운은 비단옷을 입은 장수보다 훨씬 더 돋보였습니다. 개똥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깊고 그 억한 눈매는 최 부자가 젊었을 때 책을 읽으며 세상을 고민하던 그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우연히 사랑방 문을 열고 나오던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마당을 가만히 응시했는데 장작을 패는 개똥이의 몸놀림 하나하나가 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우아하고 절도 있어 마치 붓을 놀리는 선비의 몸짓과도 같아 보였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끌림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인 역시 안방에서 창호지 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아들 장수가 하인들에게 험한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는데 그녀는 18년 동안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왜 이토록 엇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어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한편 18년 전 그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산파 할멈은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마을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죄책감 때문인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질러대곤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미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멈은 가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최 부자댁 근처를 배회하며 담장 너머를 훔쳐보곤 했는데 잘 차려입은 장수가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최 부자댁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온 마을을 구수한 냄새로 덮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수가 심심함을 이기지 못해 서재에 들어가 아버지의 귀한 서책들을 꺼내 낙서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이를 말리려던 늙은 유모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는 폐륜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침 장작을 나르러 왔던 개똥이가 넘어진 유모를 황급히 부축해 일으켜 쓰며 장수에게 도령님, 어찌 연로하신 유모님께 이리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직언을 하였는데 천한 종놈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사실에 격분한 장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개똥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내 이놈 감히 천한 종놈 주제에 주인에게 설교를 하려 드느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장수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최 부자댁의 가언이 다했구나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맞은 뺨이 붉게 부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개똥이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도령님. 하오나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오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지요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는데 그 의연한 태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진짜 양반의 핏줄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최 부자는 난장판이 된 서재와 넘어진 유모 그리고 뺨을 맞고도 굴하지 않는 개똥이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알 수 없는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수를 꾸짖어 방으로 돌려보낸 뒤 유모를 위로하고 개똥이에게 다가가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엄격한 신분 질서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나가서 일 보거라 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와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달빛 아래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쓸쓸해 보여 마치 18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 단 상실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마을의 늙은이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최 부자댁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당시 헛간에서 죽은 거지. 여인의 원혼이 아이에게 씌어 성격이 포악해졌다는 둥 사실은 아이가 바뀌었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저 술자리 안주 삼아 떠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든 이 소문은 점점 살이 붙어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고 특히 산파 할멈이 병석에 누워 헛소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 부자댁의 마당쇠로 일하는 칠성이라는 자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가벼운 편이었는데 그가 장터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우리 도령님은 아무리 봐도 주인 어른을 안 닮았고 오히려 저 개똥이가 주인 어른 젊은 시절이랑 판박이라니까 라고 떠벌리는 바람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계절은 어느덧 깊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개똥이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간 한 구석에서
촛불을 켜놓고 몰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은 최 부자가 버리려고 내놓은 낡은 소학 책으로 개똥이는 달코 다른 책장을 넘기며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듯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개똥이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으나 맑고 또랑또랑하여 밤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우연히 화장실을 다녀오던 안방 마님이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헛간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홀린 듯 헛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촛불 아래 비친 개똥이의 옆모습이 18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성애가 솟구쳐 올랐지만 4배 아파 낳아 기른 아들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장수라는 사실을 되뇌며 애써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으나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이 깊어지면서 최 부자댁 기와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미불처럼 두텁게 내려앉았고 처마 밑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한겨울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으나 집안의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 돕고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피웠지만 정작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 부자 댁 안방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귀하게 자란 외아들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날이 추워질수록 방 안에 틀어박혀 아랫사람들을 부려 먹기만 하고 조금이라도 비위가 상하면 기물 파손을 일삼으며 부모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엇나가는 행동을 바로잡으려 회초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였으나 장수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며 대들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최 부자의 가슴에는 피멍이 드는 듯했습니다. 반면 헛간 방에서 지내는 개똥이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소와 말의 여물을 챙기는 등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똥이는 얇은 무명옷 한 벌로 겨울을 나면서도 춥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위에 떨고 있는 늙은 하인들에게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 덮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어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밤새 내린 눈으로 마당이 하얗게 뒤덮였을 때 개똥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나가 안채에서 대문까지 그리고 마을 어귀까지 길을 말끔하게 치워놓았는데 그 길을 걸어나가던 마을 어르신들이 최 부자댁 머슴이 주인집 아들보다 낫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개똥이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은 장수의 포악함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구심을 싹틔우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장수는 비단 옷을 휘감고 하인들을 대동하여 거드름을 피우며 장터로 나갔는데 물건을 사기보다는 술집과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대어 최 부자의 명성에 먹칠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장수가 술에 취해 장터 한복판에서 행패를 부리며 난전을 뒤엎고 힘없는 상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수의 뒤치다거리를 하러 따라왔던 개똥이가 급히 달려들어 장수를 말리며 넘어진 상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도령님이 취하셔서 실수를 하셨으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라고 머리 숙여 사죄를 하였습니다. 개똥이가 주머니를 털어 상인들에게 변상을 해주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행패를 부린 장수보다 그 뒤처리를 하는 개똥이에게서 더 큰 위엄과 기품을 느끼며 수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의 소동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질을 잠시 멈추고
최 부자댁의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안악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데 어찌 최 부자댁 도령은 그 점잖은 양반을 하나도 안 닮고 저 천한 머슴아이가 오히려 최 부자 젊은 시절을 쏙 빼다 박았을까 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치며 내 말이 그 말일세. 지난번 최 부자댁 제사 때 보니 머슴아이가 제사상 차리는 걸 돕는데 그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반면에 도령은 절도 제대로 못해서 허둥지둥대는 꼴이 참 가관이었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급기야는 혹시 18년 전 그 난리통에 아이가 바뀐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외딴 곳에 웅크리고 있는 산파 할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늙고 병든 할멈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사색이 되어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지난 18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었으며 밤마다 빗소리가 들리면 헛간에서 죽어가던 거지. 여인의 원망 섞인 눈빛이 떠올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아이가 바뀌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니 할멈은 마치 저승사자가 문 앞에 당도한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와 그날의 진실을 물을까봐 두려워 대낮에도 덧문을 굳게 닫고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숨어 쥐 죽은 듯 지냈으나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서 병세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댁 사랑방에서는 마을 촌장 격인 늙은 선비가 찾아와 최 부자와 바둑을 두며 조심스럽게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운을 떼었는데 그는 자네 혹시 집안에 우환이 있거든 너무 담아두지 말고 살피게나. 사람들의 입이라는 게 무섭네 그려. 하며 넌지시 충고를 건넸습니다. 최 부자는 바둑돌을 놓던 손을 멈추고 촌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 말뜻을 헤아리려 했으나 차마 제 입으로 아들의 폐륜과 머슴의 영특함에 대한 괴리감을 털어놓을 수는 없어 씁쓸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촌장이 돌아간 뒤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침 마당에서는 장수가 사냥개를 끌고 들어와 흙발로 마루를 더럽히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그 뒤에서 개똥이가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닦아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의 머릿속에는 촌장의 말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의심의 씨앗이 꿈틀거리며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가슴을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늙은 유모 또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최 부자의 부인을 어릴 적부터 모셔온 충직한 종으로서 누구보다 주인의 심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모는 개똥이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는데 그가 무거운 가마솥을 옮기거나 장작을 패는 모습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기품과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하나까지도 최 부자의 부인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유모는 혼자말로 아무리 남남이라도 어찌 저리 닮을 수 있을꼬 혹시 하늘이 장난을 치신 건가 아니면 사람이 장난을 친 건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18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산파 할멈이 갓난아기를 안고 황급히 안채로 들어오던 장면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지나쳤던 사소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유모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장수는 아버지 최 부자의 금괴 손을 대는 대담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도박빚에 쫓기던 그가 밤중에 몰래 사랑방에 들어가 동회를 열고 엽전 꾸러미를 훔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최 부자는 대노하여 집안의 모든 하인을 마당에 집합시키고 범인을 색출하려 하였으나 장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오히려 가장 만만한 어린 여종을 범인으로 몰아쓰며 매질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여종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자 이를 지켜보던 개똥이가 앞으로 나서며 어르신,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밤늦게 사랑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견물생심으로 그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라고 거짓 자백을 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여종이 매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대신 희생하여 죄를 뒤집어쓰기로 결심한 것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결코 도둑의 비굴함이 아닌 의로운 선비의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개똥이의 자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평소 그토록 성실하고 정직하던 개똥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본인이 시인하니 어쩔 도리가 없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장수는 거봐요, 내가 뭘 했습니까? 저놈은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시커먼 도둑놈이라니까요.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최 부자는 왠지 모르게 장수의 그 악스러운 태도가 더 의심스럽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개똥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말 네가 훔쳤느냐? 네가 정령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도둑질을 했단 말이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개똥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만 답할 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개똥이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고 동시에 그가 누군가를 감싸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개똥이를 광에 가두라고 명하고 사건을 일단락지었으나 그날 밤 그는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며 고민에 빠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똥이의 행동은 천한 종의 것이라기보다는 옛 성현들이 말하는 군자의 덕목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아들 장수는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으니 최 부자는 어찌하여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은 짐승만도 못하고 남의 피를 받은 아이는 성인 군자 같은가 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광에 갇힌 개똥이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누명을 벗은 여종이 무사할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하며 묵묵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춥고 어두운 광 안에서도 개똥이는 흐트러짐 없이 정좌를 하고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유배를 간 고고한 학자처럼 보였고 그를 감시하던 문지기 하인조차 그 기운에 눌려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최 부자 댁 머슴이 도둑질을 했다더라. 는 소문과 함께 아니다 도령이 한 짓을 뒤집었었다더라. 는 소문이 동시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최 부자 댁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촌장은 다시 한번 최 부자를 찾아와 자네, 이번 일은 예사롭지 않네. 단순히 도둑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근본을 바로잡는 문제일세. 더 늦기 전에 옥석을 가려내야 하지 않겠나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최 부자는 촌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하고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의혹의 시작점인 18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다시 파헤쳐보기로 마음먹고 병석에 누워있다는 산파 할멈을 불러오라고 하인들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병석에 누워있던 산파 할멈은 최 부자댁 하인들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듣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는데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 천둥이 쳐서 그랬어.
어미가 불쌍해서, 아니, 내 욕심 때문에 하며 횡설수설하는 할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할멈을 돌보던 이웃 안악이 이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귀를 기울였는데 할멈의 입에서는 아이가 바뀌었어. 부잣집 아들은 헛간으로 가고 거지 아들은 안방으로 가고 라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웃 안악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이 무서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비밀은 둑 터진 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산파 할멈을 가마에 태워 정중히 모셔오라고 명하였으나 속으로는 분노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갇혀있는 개똥이는 영문도 모른 채 밖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고 안방에서 뒹굴던 장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짜증을 내며 술을 찾았습니다. 최 부자의 부인은 불단 앞에 엎드려 부디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마루를 적셨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큰 눈이 쏟아질 듯 어두거둑해졌습니다. 산파 할멈이 도착했다는 전갈이 오자 최 부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랑방의 윗자리에 앉아 비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댁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며 무슨 사단이 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고 몇몇 눈치 빠른 이들은 오늘 밤에 드디어 묵은 비밀이 밝혀지겠구나 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덮여있던 진실의 뚜껑이 열리기 직전 최 부자댁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위태로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서는 산파 할멈의 걸음걸이는 죄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위태로웠으며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할멈을 자리에 앉히고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할멈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네, 오늘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불렀네. 18년 전 그 밤 자네가 내게 안겨준 아이가 과연 내 핏줄이 맞는가? 최 부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소리보다 더 큰 울림으로 할멈의 가슴을 때렸고 할멈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윙윙거렸고 방 안의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할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냈고 최 부자의 눈빛은 점점 더 매섭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광에서 풀려난 개똥이가 들이닥쳤는데 그는 하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어르신 산파 할머니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연로하신 분이 놀라 쓰러지실까 저어됩니다. 라고 말하며 할멈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할멈은 개똥이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18년 전 헛간에서 죽은 거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던 그 느낌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개똥이의 옷소매를 잡으며 아이고, 도련님, 내 죄가 큽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와 최 부자 모두 할멈의 갑작스러운 오열에 당황하였으나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개똥이를 향했다는 사실에 최 부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게 무슨 소리인가
도련님이라니 똑바로 말해보게. 라고 호통을 쳤고 할멈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고 안방마님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랑방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지만 최부자댁 사랑방 안에서 피어오르는 진실의 불꽃은 그 어떤 눈보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산파 할멈의 흐느끼는 소리와 문풍지를 때리는 바람. 소리만이 기묘한 화음을 이루며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할멈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마치 경랑이 이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는 할멈을 내려다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녀의 앙상한 등에서 느껴지는 깊은 절망과 회한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가만히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한참을 오열하다가 겨우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바라보았는데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마치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고목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18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하늘도 놓아여 천둥 번개를 내리꽂던 그 밤에 제가 그만 눈이 뒤집혀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할멈의 고백은 빗소리에 섞여 흐릿하게 들려왔으나 최 부자의 귀에는 마치 대못을 박는 것처럼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안채 마님께서 귀한 아드님을 순산하시고 기진맥진에 계실 때 헛간에 있던 거지. 어미는 이미 숨을 거두고 핏덩이 같은 아들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받아 안았는데 문득 평생 남의 집 산파 노릇이나 하며 천대받고 살아온 제 신세가 처량하고 헛간에서 어미 없이 자랄 저 아이의 운명이 너무나도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할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금 통곡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를 토해내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는데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와 아내의 신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벅찬 환희가 지금 이 순간의 비극과 겹쳐지며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멈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어 순간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비단 강보에 싸서 부잣집 아들로 키우면 저 천한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헛간에 있던 아이와 방금 태어난 도련님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평생을 주인으로 모셔온 분이 친아버지이고 자신을 구박하던 도련님이 사실은 거지 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장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는 자신의 핏줄이 천한 거지의 것이라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개똥이가 18년 전 내 아내가 목숨 걸고 낳은 내 핏줄이란 말이냐 라고 되물었고 할멈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그렇습니다, 나으리. 제 눈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안채에서 달려온 최 부자의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그게 무슨 소린가, 내 귀가 잘못된 것인가 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는데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개똥이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감싸쥐고 이리저리 뜯어보았는데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는 개똥이의 얼굴에서 18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못 알아보고 그 모진 세월을 종살이를 시켰구나. 부인의 통곡 소리는 사랑방을 가득 메우고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으며 이를 듣는 하인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멍하니 서서 자신을 안고 우는 마님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혈육의 정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성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노력했는데 그는 할멈에게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 엄청난 일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할멈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빛바랜 천조각 하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최 부자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8년 전 초에 부자의 아들이 태어날 때 입히려 했던 붉은색 비단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아기에게 입히려고 직접 술을 놓은 것이 아닌가. 부인은 그 저고리를 받아들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는데 저고리 안쪽에는 장수를 기원하며 금실로 수놓은 목숨수 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진짜 도련님을 헛간으로 옮길 때 이 귀한 옷을 입혀두면 금방 들통날까봐 벗겨서 제가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아이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도련님께 입혀 놓았지요. 라고 실토했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의 의심은 설 자리를 잃었고 진실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뼈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엿듣고 있던 장수가 미친 듯이 웃으며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어 흡사 악기와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내가 이 집 아들이야. 저 천한 놈이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어. 이 늙은 망구와 저놈이 짜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거야. 장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산파 할멈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려 했으나 개똥이가 재빠르게 막아서며 장수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도령님, 진정하십시오. 어르신과 마님 앞에서 이 무슨 폐륜입니까? 개똥이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고 그 힘은 장수가 꼼짝 못할 만큼 강인하여 장수는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으나 허사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저어 얹는데 친아들은 종으로 살면서도 군자의 기품을 잃지 않았고 가짜 아들은 귀하게 자랐으면서도 천박함을 버리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수를 향해 엄중하게 꾸짖었는데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증거가 이리도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그의 호통 소리는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수는 아버지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으나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개똥이를 노려보며 아버지 저를 8년 동안 키워주신 정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말은 최 부자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는데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18년 동안 금지옥엽으로 키워온 정이 없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마음을 다잡으며 기른 정이 귀하다 하나 천륜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더욱이 네가 그동안 보여준 행실을 보라. 네가 진정 내 아들이었다면
어찌 그리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짓만 골라 하였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장수의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으나 곧 개똥이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마음을 굳혔는데 그녀는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친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탐이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똥이는 난생 처음 겪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그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8년 동안 자신을 아들로 믿고 살아온 장수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장수에게 잡았던 팔을 놓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장수야, 나는 내 자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잃어버린 내 부모님을 찾은 것뿐이다. 우리가 형제가 될 수는 없어도 원수가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닥쳐 내 놈이 나를 동정해 평생 내 발밑에서 기던 놈이 라며 침을 뱉고는 뒤쳐 나가버렸는데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보다는 도끼에 차 있어 앞으로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장수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라고 명한 뒤 밤이 깊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문중 어른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이 일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산파 할멈은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죄가 밝혀져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할멈을 내치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며 자네 죄가 크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어 고맙네. 늙은 몸으로 추운 밤에 고생했으니 오늘은 여기서 몸을 녹이게 라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최 부자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18년 전의 비극이 오로지 할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개입된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이려는 그의 넓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개똥이를 곁에 앉히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으나 밤이 너무 늦어 개똥이에게 따뜻한 새 이부자리를 내어주고 안방 건넌방에서 쉬게 하였습니다. 개똥이는 난생 처음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방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마당쇠 개똥이로 살았던 지난 1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 언손을 호호 불며 장작을 패던 일 배고픔을 참으며 남은 밥을 먹던 일 그리고 장수에게 맞고 무시당하던 서러운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수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이제 이 손으로 붓을 잡고 글을 읽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에 갇힌 장수는 분을 이기지 못해 방 안의 집기를 모두 부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지쳐 쓰러져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겼다는 상실감과 개똥이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간밤에 최 부자 댁에서 큰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최 부자 댁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글쎄, 18년 전 아이가 바뀌었다지 뭔가. 개똥이가 진짜 최 부자 아들이라네. 그럼 그 못된 장수는 거지 자식이었던 거야. 사람들의 입방아는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문중의 어른들과 마을 촌장을 정중히 초대하여 사랑방에 모시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과 산파 할멈의 자백 그리고 증거물인 베넷 저고리를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촌장은 베넷 저고리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네. 18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구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되어 천만다행일세. 라고 말하며 최 부자를 위로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개똥이 아니 이제는 진짜 최 부자의 아들을 불러들여 그의 생김새와 언행을 살펴보고는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허허 어쩜 이리도 최 부자 젊었을 때와 똑같은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눈빛이 맑은 것을 보니 영락없는 양반의 핏줄이로세.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는 어른들 앞에 나아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고 조상님의 은덕으로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앞으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의 바르고 목소리는 힘이 있어 모인 사람들은 그가 그동안 천한 신분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장수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몸을 비비꼬았습니다. 어른들은 장수를 보며 찌읒 기른 정이 있다 하나 근본은 속일 수 없는 모양이네. 저리도 심성이 고약한 것을 보니 라며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자는 무거운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집안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개똥이는 오늘부터 내 적장자로 이름을 현우라 하고 족보에 올릴 것이며 장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수는 최 부자의 입만 쳐다보며 처분을 기다렸는데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장수는 비록 내 핏줄은 아니나 18년을 자식으로 키웠으니 당장 내치지는 않겠다. 허나 더 이상 내 아들로 행세할 수는 없으니 당분간 별채에 머물며 자숙하도록 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장수를 바로 내쫓으라는 문중 어른들의 의견을 거스르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으나 최 부자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받아 안았던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어 차마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현우구 개똥이는 아버지의 결정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장수는 감지덕지하기는커녕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자 댁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잔치가 열렸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을 조상님께 고하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우는 깨끗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님 곁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우에게 다가와 개똥아 아니 도련님 정말 축하하네. 자네가 복을 받을 줄 알았어. 라며 덕담을 건넸고 현우는 고맙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떡과 고기를 넉넉하게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고 오랜만에 최 부자 댁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흥겨움 뒤편 별채에 갇힌 장수는 술병을 기울이며 홀로 쓴 잔을 삼키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그에게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잔치는 끝이 났고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최 부자 댁 안방에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부인 그리고 현우는 셋이서 오붓하게 둘러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인은 현우의 손을 잡고 내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이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힌 이 어미를 용서해라. 라며 눈물을 흘렸고 현우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 고생 덕분에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 분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최 부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비록 18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생은 이 아이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이 밤에도 불길한 그림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는데 별채의 장수가 어둠 속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 부자가 내린 자숙의 명령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집안의 폐물을 훔쳐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 현우와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더 이상 이 집안에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쥐 죽은 듯 고요한 새벽을 틈타 몰래 안채로 스며들었는데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18년 동안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난다는 두려움과 분노로 인해 비틀거렸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위태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던 현우가 장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장수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현우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장수의 뒤를 밟았는데 형제 아닌 형제로서 마지막으로 그를 막아주고 싶은 마음과 집안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현우가 뒤에서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장수야, 멈추거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장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달빛 아래 마주선 두 청년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멈추고 세상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단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백하게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서 두 청년은 숨막히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장수의 손에 들린 흉기가 달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현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현우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어 살기로 가득 찼던 장수의 기세를 오히려 압도하고 있었으니 이는 진정한 주인의 기품이라 할 만했습니다. 현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장수야, 그 칼을 내려놓거라. 네가 지금 그 칼을 휘두르면 너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지난 18년의 세월이 억울하겠지만 죄를 죄로 덮으려 하지 마라. 라고 타일렀습니다. 장수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의 거친 호흡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위태롭게 울려 퍼졌는데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안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최 부자가 횃불을 들고 뛰어나왔는데 잠결에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뒤를 이어 하인들도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순식간에 어두웠던 마당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장수의 초라하고 흉측한 모습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손에 흉기를 들고 서 있는 장수와 그를 막아서고 있는 현우를 보고는 사태를 짐작하고 병력 같은 호통을 쳤는데 내 이놈 기어이 폐륜을 저지르려 하느냐. 낳은 정은 없다 해도 기른 정을 생각해서라도 어찌 네가 감히 칼을 들 수 있단 말이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섯을 퍼런 호통의 장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들고 있던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마당을 울리며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장수를 손가락질했는데 세상에 도련님이 아니 저 장수가 주인을 해치려 했다니. 멸이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 없구나 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절망감에서 오는 억울함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땅을 치며 다들 나를 비웃지 마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왜 하필 나란 말이냐. 나도 부잣집 아들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단 말이다. 라고 앙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절규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명의 장난에 노란한 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자아냈습니다. 현우는 울부짖는 장수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장수야, 내 마음을 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찾아라. 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장수는 현우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으나 18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현우가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며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의 부인 역시 맨발로 뛰어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비록 핏줄은 아니나 제 가슴으로 키운 자식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의 옷자락을 잡고 대감 저 아이가 불쌍해서 어쩝니까? 죄는 밉지만 18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다시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장수를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장수야, 잘 듣거라. 너는 오늘 천륜을 어기고 패양무도한 짓을 저질렀으니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둘 수 없다. 내 너를 관에 넘겨 죄를 묻게 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키운 정과 내 어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생각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 부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해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내 너에게 노잣돈을 넉넉히 줄 터이니 어디 가서든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거라. 만약 또다시 허황된 욕심을 부리다가는 그때는 하늘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즉시 장수의 짐을 챙겨 대문 밖으로 내놓았고 집사에게 일러 엽전 꾸러미 하나를 장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받아들고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와 부인 그리고 현우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도끼가 빠져나가고 깊은 회한과 슬픔만이 남아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장수는 최 부자 부부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죽어서라도 이 죄를 갚겠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돌려 흐느꼈고 최 부자는 굳은 표정으로 외면했으나 그의 눈께도 맑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대문까지 장수를 배웅하며 장수야 부디 몸 건강해라. 네가 어디에 있든 바르게 산다면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장수는 현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너는 진정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장수의 모습은 사라졌고 최 부자댁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18년 동안 묵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남는 묘한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최 부자 댁 사람들은 지난밤에 소란을 씻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현우는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솔선수범에 감동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맡은 구역을 쓸고 닦으며 묵은 먼지와 함께 지난밤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올라 집안 가득 온기를 채웠고,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활기찬 목소리로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걱정스러운 안부를 물었으나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 풍경과 밝은 표정의 현우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최 부자 댁이 제자리를 찾았구먼 하며 기뻐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현우를 불러 마주 앉았는데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은 현우의 모습은 영락없는 선비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현우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일러주고 곳간 열쇠와 장부를 건네주며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기둥이다.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이웃에게 인심을 잃지 말며 조상님을 잘 모시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를 받으며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부족 하나마 최선을 다해 가문을 지키고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마당쇠로 일하며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현우였기에 하인들을 다루는 솜씨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장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부자는 현우를 데리고 마을 사당으로 가서 조상님께 고유제를 지냈는데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집안의 우환을 없앴음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절을 올리고 축문을 읽어 내려가자 그 낭낭한 목소리가 사당을 휘감아 돌며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최 부자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비로소 18년 전 빗속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현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그를 진정한 최 부자 댁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거만하게 굴지 않고 일일이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그 겸손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사랑방에 갇혀 지내던 산파 할멈을 찾아가 위로했는데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려 식음도 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현우는 할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세상에 나왔고 또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남은 생은 편안히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움을 권했습니다. 할멈은 현우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은 생불이십니다. 내 죽어서도 도련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최 부자도 할멈에게 작은 거처를 마련해주고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게 해주라 일렀으니 이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최 부자 가문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안방 마님은 모처럼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내었는데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그리고 현우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온 가족이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수저를 드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 위로 따뜻한 전기 오고 갔습니다. 마님은 생선살을 발라 현우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많이 먹거라. 그동안 못 먹인 거 다 먹여야겠다. 하며 흐뭇해했고 최 부자는 허허 웃으며 약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현우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밥을 먹으며 목이 메었지만 꾹 참고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랑방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마시를 왔는데
현우는 어르신들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고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르신들은 현우의 식견이 높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것을 보고 감탄하며 최 부자 자네는 늦게 본 자식 농사를 아주 대풍년으로 지었구먼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훈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최 부자 댁은 큰 풍파를 겪은 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현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갈고 하얀 화선지 위에 효샤오 자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는데 그 글씨에는 힘과 부드러움이 공존하여 그의 고든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가끔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댕그랑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스산하지 않고 평화롭게만 들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붓을 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멀리 떠난 장수도 어디선가 이 별을 보며 바른 길을 가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칠성이는 행랑채에서 동료들과 누워 이제 발 뻗고 자겠네. 진짜 주인이 오니 집안 공기가 다르지 않은가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집안의 기운이 뚫리고 순리가 바로 잡히니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축들조차 편안하게 잠이 드는 듯 했습니다. 마구간의 손은 되새김질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졌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도 앞발에 턱을 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영롱하게 빛났고 마을 전체를 감싸는 평온한 기운은 내일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임자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죽는 날까지 현우 장가보내고 손잡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말했고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부부의 얼굴에는 지난 18년의 근심이 씻은 듯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켜져 있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최 부자 댁은 깊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으나 그 어둠은 무섭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마을 전체가 잠든 깊은 밤 골목길을 순찰하던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만이 딱딱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평화로운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의 비극은 이제 전설 속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고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남아 최 부자 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내일은 더욱 밝고 희망찬 아침이 밝아올 것을 예고하며 평화로운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마다 얼음이 녹아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니 최 부자댁 담장 너머로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 같은 꽃망울이 톡톡 터지며 그윽한 향기를 내뿜었고 마당의 흙은 부드럽게 풀려 생명의 기운을 머금으니 집안 사람들의 표정 또한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18년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진정한 주인을 맞이한 최 부자댁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단순히 양반의 자제로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마당쇠로 살며 익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안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곡간을 열어 묵은 곡식을 확인하고 겨우내 상한 농기구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며 때로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하인들과 함께 밭을 가는 시범을 보이기도 하여 아랫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예전 장수 도령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인의 솔선수범에 하인들은 감동하여 우리 도련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야, 흙냄새를 아는 진짜 양반이지 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며 신명나게 이 일을 했습니다. 현우의 이러한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는 집안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최 부자댁 소장농들 또한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 파종이 시작될 무렵 현우는 소장농들을 불러 모아 흉년이 들 경우 소장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가 직접 배고픔을 겪어보았기에 가능한 배려였습니다. 농부들은 현우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며 도련님 덕분에 이제 발 뻗고 살겠습니다. 올 농사는 기필코 풍년을 만들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최 부자는 멀리서 아들이 하는 양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평생직이인 촌장에게 자식 농사를 망친 줄 알고 비통해했는데 알고 보니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법이더군. 이라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댁의 인심이 예전보다 더 후해졌다며 칭송했고 지나가는 과객들도 최 부자댁 사랑방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그 집 아들의 덕망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딴 오두막에서 조용히 지내던 산파 할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우는 그 길로 의원을 대동하여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현우의 옷자락을 잡으며 도련님, 이 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리 찾아와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승에 가서도 도련님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라고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현우는 할멈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할머니 편안히 가십시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제자리를 찾았으니 그 공덕으로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라고 위로하며 임종을 지켰습니다. 비록 18년 전에 악연으로 시작된 관계였으나 현우는 그녀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이어준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배웅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산파 할멈의 장례를 최 부자 댁의 도움을 받아 후하게 치러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원수를 은혜로 갚는 저 마음 씀씀이를 보라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할멈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18년 동안 얽히고 설켰던 운명의 실타래가 비로소 완전히 풀렸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과 집안 식구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계절은 봄을 지나 녹음이 우거진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최 부자댁 마당의 느티나무는 더욱 짙은 그늘을 드리우며 평화로운 오후에 휴식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 등짐장수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최 부자댁 대문 앞으로 들어와 물 한 바가지를 청했습니다. 현우는 하인에게 시켜 시원한 미숫가루 물을 대접하게 하고 장수에게 넌지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등짐장수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고는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 건너 큰 장터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서 참 기이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현우의 귀가 번쩍 뜨였는데 장수는 이어 말하기를 생김새는 험상궂은데 어찌나 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짐을 산더미처럼 지고도 묵묵히 걷더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큰 부잣집에서 쫓겨난 망난이었는데 지금은 개과천선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디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우는 그 젊은이가 바로 쫓겨난 장수임을 직감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저녁상 머리에서 현우는 조심스럽게 최 부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최 부자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다행이구나, 참으로 다행이야. 그 녀석도 이제야 인생의 참맛을 알아가는 모양이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눈가를 훔치며 부디 밥은 굶지 말고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기를 부처님께 빌어야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고 끝은 좋지 않았으나 18년의 정은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가족들은 멀리서나마 장수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며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최 부자댁 논밭은 그 어느 해보다 작황이 좋아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현우가 직접 농사일을 챙기고 소작농들을 독려한 덕분에 나달이 굵고 충실하여 곡간이 모자랄 정도로 쌀가마니가 쌓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음덕이자 네가 복덩이인 덕분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추수 감사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잔칫날에는 돼지를 잡고 떡을 쳐서 온 마을이 들썩거렸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최 부자 댁마당에 모여 배불리 먹고 마시며 풍악을 울렸습니다. 잔치마당 한가운데서 현우는 부모님께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최 부자 댁이 다시 일어선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일세. 저리 듬직한 아들을 두었으니 부러울 것이 없겠어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잔치에 온 아이들에게도 일일이 떡을 나누어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아이들은 도련님 도련님 하며 그를 따랐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심어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을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잔치가 파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최 부자 댁에는 다시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스산하고 불안했던 침묵이 아니라 꽉 찬 행복과 안도감이 감도는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던 최 부자와 부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참 먼 길을 돌아왔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을 보려고 그 모진 풍파를 겪었나 봅니다. 부인의 말에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려. 잃어버린 18년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수련의 시간이었던 게이지라고 답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방인 사랑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창호지문에 비친 달빛이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는데 헛간에서 추위에 떨며 잠들던 시절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과 이웃들이 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리라. 다짐하며 붓을 들어 일기장에 감사 간시에 라는 두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힘차면서도 부드러워 그의 성품처럼 외유내강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늙은 누렁이가 편안하게 엎드려 잠을 청하고 있었고 외양간의 소들도 배불리 먹은 여물을 되새김질하며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가 잡히니 바람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오고 처마 끝의 풍경소리도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도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행랑채에 모여 앉아 우리 도련님 장가갈 때가 되면 마을이 또 한 번 뒤집어지겠지 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다가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마치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영롱하게 반짝이며 이 집안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최 부자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꿈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시작된 엇갈린 운명의 이야기는 돌고 돌아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용서와 화해가 그 자리를 채웠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바뀐 아이 이야기는 더 이상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방에 불이 꺼지고 현우의 방 불도 사그라들자 온 세상은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의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낮게 울어 밤의 깊이를 더해주었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꿈길로 안내하는 노래처럼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이 평화로운 밤, 최 부자댁의 소술대문은 굳게 닫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안으로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저 최 부자댁의 평온한 기운을 받아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저 현우 도련님이 맞이한 봄날처럼 당신에게도 환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출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푹 주무세요.